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일부 증인들이 기존에 알려졌던 검찰 진술이나 국회 발언과는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정치인 체포 리스트를 받아 적었다는 홍장원 전 차장 발언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이어 증언대에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국회 봉쇄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오히려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이 의원 출입을 허용해 빨리 끝났다고 격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초기 발언과 헌재에서의 증언이 상반되는 예가 많은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속도전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다음 주 화요일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만 최후 변론과 다를 바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 등 일부만 들여보내다가 포고령이 선포되자 한때 전면 통제합니다. 헌재에 나온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봉쇄 지시는 없었다며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현실화되고 비상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런 우발 사태 방지 차원에서 경찰이 경력을 배치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2.5km 길이 국회 담장을 따라 기동대 300여 명을 배치하고 출입문엔 4-5명을 배치했다며 봉쇄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격려했다고 했습니다. 김 청장이 국회의원들을 좀 들여보내 출입을 시켜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국회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입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선포 당일 안가 회동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받은 문서에 국회와 언론사 등 10여 곳과 시간이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군 협조나 방첩사 지원, 단전 단수 협조 등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의 개수, 받아 적었다는 장소, 당시 홍 전 차장의 상태 등에 대해 증언했는데 어떤 점이 달랐는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날 밤 11시 6분쯤 국정원장 관저 앞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체포자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지난주 헌재에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CCTV로 확인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당시 본인이 적은 메모와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 원장은 보좌관들을 조사해보니 추가 메모가 있다며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메모가 4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조조 경찰청장은 체포자 명단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공간과 사무실은 겨우 3분 거리라며 메모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물타기라고 언론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이 경질된 이유가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데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전직 국정원 간부를 통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청탁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홍 차장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 출신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청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홍장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 게다가 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통화를 권유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홍장원에 대한 해임 사유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홍 전 차장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주영대사를 지낸 전 국정원 간부가 6, 7차례 청탁해 거절했다며 홍 전 차장을 질책했다고 했습니다. 국회 측은 조 원장이 계엄 전 김건희 여사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홍 전 차장에 대한 공격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직권 채택한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은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허위 진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경비단뿐만 아니라 특수전사령부 특전사까지 포함해서 아마 국회 내 인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엔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임무였는데 1시간 뒤 지시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조 단장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령관에게 재고해달라고 한 뒤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국회에 특전사 수십 명이 있는데 수방사 경비단 15명에게 이런 지시를 했겠냐며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진술과도 맞지도 않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밖에는. 조 단장은 당시 상황을 아는 부하들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 단장은 계엄이 해제된 뒤 국회에서 물러났지만 철수 지시를 받은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화요일 일단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에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리가 불공정하다며 중대 결심을 거론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차 변론기일 시작부터 헌재 재판 진행에 항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과 21대 총선 연수울 선거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데 대해 반발한 겁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중대 결심도 언급했습니다. 이 법 불공정한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 결심으론 대리인단 총사퇴와 재판 거부 등이 거론됩니다. 변호인들의 사퇴 문제를 포함한 이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대리인단은 불공정 재판을 주장하며 중대 결심으로 총사퇴를 언급했지만 실행에 옮기진 않았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대리인단 전원이 사퇴해도 탄핵 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신청한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내일 평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8일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검토하는 절차를 2시간가량 진행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헌재 변론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에선 문영배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오늘 8차 변론은 의원 8명이 방청했고 일부 의원은 내일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합니다. 당초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을 맞아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잡도록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졸속 심리를 하면서 과속 페달을 밟고 있잖아. 내란몰이 속에서 상당히 발언들이 윤색되었던 것들이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틀 전 7차 변론엔 6명이 참석한 데 이어 오늘은 윤상현, 김정재, 김민전, 강명구 의원 등 8명이 모였습니다. 지도부도 핵심 증언이 오염됐다며 추가 변론 기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두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의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강승규 의원은 정치 중립 위반을 이유로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문영배 재판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안 되면 탄핵 소추를 저는 발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헌재 앞 릴레이 시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9차 변론일 하루 전인 17일엔 헌재를 단체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의 이유,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신속히 정상화를 앞당겨달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오늘 열렸던 윤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사회부 보도팀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도 증인을 직접 신문하려고 하자 재판부가 막는 장면 있었습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조태영 국정원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또 막았습니다.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문 대행이 처음으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거고. 대리인단이 법적 근거를 이야기해달라고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소송 지휘권이란 법원이 재판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네, 그걸 보니까 좀 윤 대통령이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데 윤 대통령 상당히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죠. 네, 오늘 윤 대통령 한 번에 18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본인도 반주를 즐긴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홍 전 차장에게 책 잡힐 일이 없었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6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에서 나눈 이야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얘기 좀 나누다가 가기 전에 제가 하는 데 가서 한동훈 대표 가까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주, 반체제 세력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 가정사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네,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가정사를 언급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을 국회 측이 물었는데 김 전 청장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전 청장이 이 얘기를 할 때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체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김 전 청장에 대해서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청장이 증언을 마치고 나가려다가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또 대통령에게 다가가려다가 헌재 관계자로부터 제지당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탄핵 심판이 이제 거의 끝 무렵인데 윤 대통령과 재판부 간의 갈등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줄곧 증인 신문 시간이 부족하고 또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이어가려다가 재판부의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 장면도 보겠습니다. 사령관이 끌어내라는 지시의 연장으로 지시를 내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준용과 증인신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측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소가 또 이걸 받아들일지 또 그것도 또 의문이긴 하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회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다수 올라와 있어 논란입니다. 여당에서 문 대행이 사법부 고위직인데도 음란물을 이렇게 방관했냐고 비판하자 문 대행이 적극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어떤 일인지 취재했습니다. 대하고등학교 15회 동창회 사이트입니다. 여성들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들이 낯뜨거운 제목과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2,000건 이상이 올라와 있는데 등장인물이 미성년인 것도 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가입돼 있는 곳이라 음란물 방관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행번방으로 부르며 문 대행은 변태적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공범이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수년간 음란물이 소비되는 동안 알면서도 묵인해왔다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 문 대행이 직접 나섰습니다. 헌재 공보관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며 해킹도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는데 게시물들이 오래전에 올라온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와 해킹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야당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여러 차례 곽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유도하는 대로 답할 것을 회유했다는 겁니다. 대세가 기울었다는 말도 했다는데 먼저 이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열린 국방위 회의 정회 도중 야당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며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향해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고 했습니다. 김 단장이 회유라고 느낀 이유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이 여러 차례 아까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았냐고 되물으며 자신이 적은 메모를 기준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라는 식이었단 겁니다. 당시 동석해 있던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가스라이팅 당했을 수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먼저 요청해 만났다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성 위원장은 김 단장이 정해시간 쉬고 있던 곽 전 사령관을 민주당 관계자들이 차례로 찾아와 만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민주당과 이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성 위원장은 김 단장의 폭로 증언들을 내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김현태 단장에게 들은 얘기라며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단장은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김 단장은 지난주 헌재 변론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을 유도하는 상황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민주당 인사들이 대화 내용을 맞춘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을 맞춘 거로 증언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 분명히 있었죠. 아닙니다. 사령관하고 대화 내용을 맞춘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다만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을 유도하는 상황은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령관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령관이 솔직히 말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든지 이런 투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에서 곽 전 사령관이 오전에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 내용을 말하라고 유도했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사령관께서 그러면 오후에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회유가 있었다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폭로 이후 김 단장은 이틀째 침묵하고 있습니다. TV조선은 성 위원장이 밝힌 내용의 사실관계를 수차례 물었지만 김 단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단장 변호인도 외부 일정으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만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하지만 회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범계 의원은 오늘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성 위원장 주장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녹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김현태 단장을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증인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곽종근 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작정하고 나왔다며 회유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결심한 듯 자연스럽게 진술하며 자신이 메모지에 이를 받아 적었다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유도 질문도 없었다는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면책특권의 보장을 방패 삼아 하고 있는 성 위원장에 대하여 분노보다는 일만의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성 위원장을 향해 김현태 단장을 왜 따로 불렀는지 밝히고 두 사람 간 대화 녹취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유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로 지목된 민주당 부승찬 의원 역시 회유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배지 뗄 자신 있어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는 21일과 25일 내란 국조특위 청문회에 김현태 단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개별 의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닌 난장판이 될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은 단독으로 김 단장을 제외한 136명의 증인 명단을 채택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출범식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출범식은 이제 거의 막바지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어서 현재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경광봉을 든 지지자들은 국민들은 승리한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등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붉은 목도리를 메고 연단에 오르자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재판관 5명이 대통령을 탄핵 인용하고 파면시킨다면 그 5명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도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공개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 청년들의 지지에 희망을 본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열흘 만에 16만 명이 모였는데 앞으로 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집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주변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규탄 집회 참석자들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주노총과 퇴진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 명을 동원해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북쪽에 있는 우리 건물과 시설을 잇따라 철거해온 북한이 이번엔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이곳은 금강산에 남아있는 마지막 우리 시설입니다.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21살 서해에서 조업 중 납북된 오대양호어부 정건목 씨가 43년 만에 금강산에서 90세 노모와 상봉합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9년부터 10년 동안 5차례에 걸쳐 실향민 4천여 명이 가족을 만난 대표적 상봉시설입니다. 남북협력기금 550억 원이 투입돼 지상 12층 규모로 건설됐는데 최근 북한 당국이 철거 작업에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10월 금강산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이 너절하다며 철거를 지시했고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2022년부터 현대아산 소유 해금강 호텔과 문화회관을 비롯한 시설들이 잇따라 철거됐습니다. 마지막 건물인 면회소까지 철거되면 금강산의 남측 자산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통일부는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방벽을 쌓은 북한은 남북 육로를 폭파하거나 송전탑을 철거하는 등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3년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과 잇따라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종전 협상 시작을 알린 겁니다. 유럽 주요국들은 협상 과정에서 유럽 배제를 경계하고 있는데 종전까지 남은 과제들을 황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종전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만입니다. We're going to meet also probably in Saudi Arabia the first time we'll meet in Saudi Arabia see if we can get something done. 트럼프는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했다며 평화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도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90분간 통화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상안은 오는 14일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서 구체화할 전망인데 우크라이나엔 녹록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크림반도 영토 수복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We must start by recognizing that returning to Ukraine's pre-2014 borders is an unrealistic objective.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평화 유지군이 필요하다면서도 미군은 보내지 않을 거라며 유럽을 압박했습니다. 일각에선 지금은 트럼프와 푸틴의 세계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영국과 유럽연합은 유럽이 모든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고 패싱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출석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사회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특검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도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돈을 수수했다며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약속받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50억 원의 일부인 11억 원을 대신 받았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특검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3억 원 수수 공범으로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점원에게 날카로운 도구가 있는지 태연하게 물었고
동료들에겐 퇴근한다고 해놓고선 교내에 머물고 있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늘양 부모가 썼던 아이 보호 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앱을 통해서 하늘양 위치를 찾았고 또 당시 소리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내 CCTV 설치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교권 침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하늘양의 넋을 기리는 추모객들이 국화꽃과 편지를 놓고 갑니다. 자녀 위치를 추적하고 주변 소리까지 듣는 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플 깔아서 애들이 어디를 다니는지 위치 파악 이런 거 수시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5천만 명 이상이 내려받고 하늘양이 쓴 것으로 알려진 앱을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통화 중이 아닌 상대방이 광화문 일대를 돌아다녀봤는데 주변 소음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발자국 소리랑 뭐 바람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다 잡히네요. 선생님 혹시 시청역 가려면 어디 쪽으로 가야 될까요? 건물 보이죠? 10분, 15분 걸어가면 돼요. 지나가는 시민한테 길을 물어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하늘양이 다닌 학교의 복도 등에 CCTV가 없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교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교실에도 없긴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돌봄에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막 그런 곳들에서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앱 확산과 CCTV 설치 요구 등에 대해 교사들 사이 교권 침해와 학습 분위기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전북 부안에서 12명이 탄 어선에서 불이 나 7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젯밤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도 어선이 전복됐는데 실종자 5명 가운데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어선에서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해경 함정이 물대포를 쏘아 불길을 잡습니다. 진화된 어선은 뼈대만 남았고 선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 구명조끼를 안 하고 뛰어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고 이후 주변을 집중 수색 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톤급 통발어선엔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3명은 구조됐지만 7명은 실종됐습니다. 사고 호선은 오전 7시 이곳 격포항을 출항한 지 약 1시간 반 만에 갑자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해경은 야간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귀포 앞바다에서 전복된 갈치잡이 어선은 기상이 악화되자 피항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 5명 가운데 2명은 오늘 오전 인근 해역과 선체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은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왜 나를 찾았었는면서 그런 제주에서 넘어오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9일에는 여수해상에서도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되는 등 최근 닷새 사이 잇따른 어선 사고로 2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 원 넘게 챙긴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생일이거나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에겐 서비스라며 무료 투약도 해줬습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도 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자기 팔에 주사 바늘을 갖다 댑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던 60대 의사 A씨는 자신을 포함한 100여 명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투약했습니다. 아내를 총괄실장으로 두고 마약 판매상처럼 영업했습니다. 중독자들의 생일이나 출소를 기념해 무료 서비스로 재방문을 유도했고 한 사람에게 하루에 28차례나 투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꼴로 이곳을 찾아 2억 2,400만 원어치 주사를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야구선수 출신 오재원 씨. 약물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실형을 받은 이른바 람보르기니 남도 고객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5달 넘게 진료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15일에야 문을 닫았습니다. 총 3년 7개월 동안 불법 투약으로 챙긴 돈이 41억 4천만 원입니다. 차명 계좌로 범죄 수익을 관리하였고
불법 투약자들의 상담 예약만을 위한 대포폰을 개통하여 이용하였으며 경찰은 8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부동산 등 재산 33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배달기사인 척 매장에 들어가 포장된 배달 음식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와 같은 옷차림을 한 걸 퇴근하던 경찰관이 알아채고 추궁 끝에 검거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복무늬 상하이에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가게에 들어오더니 주저함 없이 포장된 치킨을 들고 나옵니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에서 40대 남성이 배달기사를 가장해 음식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기사님이 왔는데 자기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CCTV 확인해 봤는데 이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틀 뒤 이 남성은 같은 옷을 입고 가게 인근 골목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이틀 전 범행 때와 같은 옷을 입고 이곳을 지나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던 경찰관의 눈에 띄었습니다. 사건 접수할 때 봤던 CCTV 속 영상의 피혐의자와 너무 동일한 인상착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비슷한 체형도 하고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달에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수법으로 포장된 돈가스를 훔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짱구, 치매 같은 표현들이 오가면서 경제와는 동떨어진 정쟁과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될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고난 대행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별명을 묻습니다. 학교 때 별명이 뭐였어요? 글쎄. 짱구 아니에요, 짱구. 네, 맞습니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속에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는가? 이후에도 박 의원은 최 대행을 여러 차례 같은 표현으로 불렀고 여당에서도 거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짱구들이 하는 곤조예요? 조용히 해. 당신이 나오니까 얘기지. 제가 국회의원 여러 차례 해봤는데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어요. 여야는 또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건지도 따져 물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해선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예산 감행으로 국정 마비시켜 놔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입니까? 계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쨌든 간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최 권한대행은 경제 어려움과 글로벌 무역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조기 대선을 공식화하진 않지만 이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여럿 시작됐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당 전략위원회가 주최한 쇄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판검사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정권 재창출도 없다고 했는데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의 가치를 논의하는 국민의힘 전략 세미나에 연사로 나선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여당의 이미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미지 개선 없이는 정권 재창출 없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지 지금 어떻습니까? 판검사, 교수, 지식인, 부잣집, 출세주의자, 높은 사람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현행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마지막 소임이 5년 단임제를 종식시키는 개헌을 하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방의 핵심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의 개헌을 주장했고 차기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자고 제안한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저녁 대구에서 정치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을 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반란자들이 일부 있다며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이들이 퇴출됐듯 앞으로 이들도 퇴출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특정하진 않았지만 유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친문계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났습니다. 최근 이 대표 1급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선 패배 책임론 등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격화되자 이 대표가 통합 행보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양측 모두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뼈 있는 말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두 사람의 회동은 김경수 전 지사가 비상계엄 직후 독일에서 급히 귀국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이후 2달 만입니다. 이 대표는 최근 김 전 지사가 당내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한 지적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의 지적이 완벽하게 옳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첫 번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신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지사는 온라인 중심의 소통 구조는 반드시 극단화로 가기 마련이라며 다양한 논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의 정체성과 노선과 관련된 정책은 민주적 토론과 수기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 국정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석자 없이 100분간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두 사람은 헌정수호 연대, 민주주의 연대의 폭을 최대한 확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다만 개헌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개헌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고 경청을 하셨고 다만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다. 이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다른 비명계 인사들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일본에서 유력 인사들이 모여 개와 고양이를 위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개와 고양이 식용 금지를 추진하는데 창당 회견에서 한국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도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 今日はドッグランで遊ばせて、この後仕事なんだけど、その前に来てる。 평일이지만 짬을 내서 온 반려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家族だし僕の親友だと思ってます。 하지만 일부 마트나 식당에선 여전히 개고기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현실에 반기를 든 정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 이름은 개고양이 평화당. 일본 출신 전 인도네시아 영부인이 대표를 맡았습니다. 가장 약한 생명에 대한 대우가 곧 국격을 보여준다는 기치 아래 개고양이 식용 금지는 물론 동물보호경찰과 생명존중 교과서 도입 등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犬の毛の肉を食することを絶対に禁止する法律2、殺処分ゼロ3、ブリーダーを、ライセンス制にするそして里親には登録制にする 특히 창당 기자회견에선 선거의 신으로 불리는 후지카와 신노스케가 전면에 나섰고 한국의 개식용 종식법 통과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You register law to ban dog and cat meat. I believe Japan will follow Korea. 현지 언론은 개고양이 식용 금지를 목표로 내건 이 정당에 일본 정계 막후 실력자가 영입됐다며 7월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것이 삼강오린을 앞세우는 양반들이 할 짓이오. 그놈, 너흰 사람이 아닌 금손이라 금수에게 어이 삼강오린이 있단 말이냐.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를 그린 영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효를 만행의 근본으로 여기는 성리학의 나라에서 조상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천주교도는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탓에 100여 년간 천주교도 10,000명이 순교했습니다.
박구영 전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2030 세대를 지칭해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산만 한다고도 비난했는데 보수 지지율이 높은 데 대해 적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내 편 아닌 다른 편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놓고 논란이 큽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극우 집회로 단정짓고 광장을 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한술 더 떠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도동길 160을 제안했습니다. 쓰레기장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어울리는 장소를 안내했다는데 탄핵을 반대하면 쓰레기입니까? 집회 자유란 말은 아예 거론하지 않는 게 나았을 법합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항의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든 간에 광주 와서 집회하는 건 민주주의잖아요. 그거를 광주시장이 나서가지고 오라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5.18 희생정신이 위배된다고? 5.18 정신이 뭔데요? 예? 거꾸로 묻고 싶어요. 5.18 정신이 뭔데?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정치입니다. 생각이 달라도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5.18 민주화 운동은 그런 자유를 위해 싸운 겁니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단 한 사람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다른 이들을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죠. 이 책이 나온 게 166년 전입니다. 2월 13일 앵커 칼럼 오늘 타인은 지옥이었습니다. 낮부터는 확실히 추위 힘이 약해졌는데요.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며 주말까지는 기온이 점점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 길이 미끄러울 수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 동해안에서는 무엇보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밤 수도권과 충청의 공기질이 일시적으로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한결 덜하겠고요. 낮엔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번 주말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제주 산지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3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